반도체 중에 값비싼 반도체, 뭐 시스템 반도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는 대결 구도가 아니라 완전 밀려 있습니다. 뭐 점유율 9배 차이 정도 나고 있고요. 이야. 삼성이 그동안 추격자였을 때는 경영자의 어떤 대단한 판단, 엄청난 투자, 네. 그래서 추격자로 해서 빨리 따라간다. 이게 되게 중요했는데 지금은 이 기술 엔지니어가 기술이 너무 올라갔고 그러면 엔지니어가 의사결정하게 해주는 구도로 달라져야 되는데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는 게 문제가 아닐까. 2008년부터 약 10년, 20년 가까이는 글로벌 반도체 전자업계 1등을 해가지고 시가총액이 탑5 안에 들었었어요. 같은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몇 년 만에 이렇게 쓰러졌거든요. 그러면 뭔가 여기에 리더십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안녕하세요. 망건당TV 구독자 여러분.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줄 시간, 박정호의 잡식인 박정호입니다. 오늘은요, 반도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뭐 반도체 그러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출품 뭐 이런 것들로 기억들 하실 텐데요. 이걸 어떤 관점에서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단순한 기술 차원에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오늘은 뭐 반도체 산업 그 자체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실 분을 모셔봤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연구원을 역임하셨고요. 또 삼성전자에서 인사 과장까지 하시고 지금은 전략 자문과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현장을 누구보다 깊고 세심하게 전달해주고 계신 진짜 찐 반도체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박준영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망건당TV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준영이라고 합니다. 뭐 찐 전문가보다는 반도체에서 20년 동안 밥 벌어먹고 살았던 박준영입니다. 10년 정도 삼성에서 일을 했고 10년 정도는 반도체 바깥에서 글 쓰고 강의하고 컨설팅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께서 아마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대한 애정과 걱정 그리고 나름대로 미래에 대한 통찰 이런 걸 담아서 최근 또 책을 한 권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식을 채워줄 책은 바로 한국 반도체의 미래 3년.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반도체를 얘기하면서 삼성을 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삼성 그러면 반도체 최강자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 덕분에 반도체 최강국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투자에 좀 적극적인 분들은 요즘은 꼭 그렇게만 자부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라고 우려하는 분들도 꽤 계세요. 자,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직접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박사님 요즘 우리 삼성전자와 비교가 많이 되는 회사 중에 하나가 TSMC라는 대만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일각에서는 이제 우리 삼성이 TSMC에 밀리는 거 아니냐라는 소리들을 많이 합니다. 뭐 그 소리가 사실인지도 궁금하고요. 또 만약에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뭔지도 박사님의 진단은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뭐 저희가 계속 같이 얘기하겠지만 첫 번째로는 결국에는 현재 이 반도체 중에 값비싼 반도체, 뭐 시스템 반도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는 뭐 대결 구도가 아니라 완전 밀려 있습니다. 뭐 점유율 9배 차이 정도 나고 있고요. 이야. 근데 왜 그러냐, 잘 될 거냐 봤을 땐 예. 저는 크게 키워드를 뭐 리더십, 기술, 생태계 이 세 가지 정도를 잡고 있어서 교수님과 같이 얘기하면서 좀 풀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찌 보면 기술 자체가 지금 부재합니다 라는 단순한 의견이 아니시라 리더십에도 문제가 있고 기술에게도 문제가 있고 또 생태계에도 문제가 있다. 그럼 다 문제라는 얘기로 들려요. 자, 그럼 하나씩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인적 역량을 가지고 있는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잘 이끌어낼 수 있는 리더십이 없다면 아마 발현이 안 될 겁니다. 그렇다면 삼성이 지금 뭔가 위기라는 소리까지 들리고 있는 이 상황, 리더십 차원에서 어떤 문제가 있나요? 가장 중요한 게 의사결정을 누가 하냐라고 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요즘에 뭐 여러분들 우리나라 특히 뭐 이공계 위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뭐 의대 정원 얘기하면서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공계 사람들이 의사결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기술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돈 가지고 의사결정하느냐 이 문제가 이제 첫 번째 리더십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게 첫 번째 대표적인 리더십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예전에 삼성의 리더십은 뭔가 기술을 알고 그 분야의 전문 엔지니어들이 그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했다면 지금은 약간 그런 게 퇴색됐나 보죠? 그게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게 삼성이 그동안 추격자였을 때는 경영자의 어떤 대단한 판단, 그다음에 엄청난 투자, 그래서 추격자로 해서 빨리 따라간다. 그것까지는 말씀하셨던 대단한
뭐 경영자의 어떤 의사결정 능력, 예. 어떤 뭐 인사이트 이게 되게 중요했는데 지금은 이 기술 엔지니어가 기술이 너무 올라갔고 예. 우리나라가 이제 동네 게임이 아니라 전 세계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결국에 새로운 기술은 엔지니어가 알 수밖에 없고 예. 그러면 엔지니어가 의사결정하게 해주는 구도로 달라져야 되는데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는 게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 무슨 얘기인지 확 와닿네요. 예전에 우리가 선도 기업들, 선도 기술을 따라잡아야 할 때는 좋은 장비, 경영자로서 어떻게 보면 뭐 용단을 내려서 다 사와, 시설 투자해 해서 따라잡을 수 있었지만 그렇죠. 이제는 글로벌 탑티어의 회사인데 그게 되겠느냐. 엔지니어들이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걸로 지금은 바뀌었어야 되는데 아직도 옛날 방식을 고수하는 면들이 많다. 확 이해가 되네요. 그렇다면 기술을 자체는 가지고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두 번째 문제로 지적해 준 것도 좀 말씀을 해주세요. 두 번째 문제 기술은 있느냐? 기술은 있는데 이 기존에 잘하던 기술이랑 새로운 기술이 많이 필요해졌어요. D램이 삼성전자가 1992년부터 33년 동안 1등했거든요. 예. 전 세계에서. 근데 25년 1분기 때 점유율 1등이 바뀌었어요. 거기에 이제 HBM이라는 어떤 복잡한 형태의 반도체인데 예. 그 반도체가 예전에는 이렇게 둥그렇게 뭐 웨이퍼를 기준으로 했던 공정을 잘했던 게 삼성이었었는데 네. 그거 말고 이것을 잘 싸던 기술이 있습니다. 패키지 네. 기술이라고. 그것의 기술력이 삼성이 지금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웨이퍼 공정 같은 건 여전히 잘하고 있었는데 그 예. 후공정이라고 보통 불려지는 이 패키지 공정이 실제로 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이 나왔는데 그것을 아주 계속 앞서지 못했고 거기 엔지니어들이 인정이 받지 못했고 삼성 내부에서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그대로 이렇게 컵으로 떠서 이동을 했어요. 삼성에서 인정받지 못하니까 SK 하이닉스나 다른 데로 간 거군요. 어찌 보면 중요한 기술의 흐름을 계속 리드할 수 있는 인력이 내부에 있었고 그걸 통해서 기술을 내부에 보유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놓친 게 지금의 삼성의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마지막 생태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특히 생태계는 이 장비사들 같은 경우는 예. 어떻게 할까 문제인데 TSMC나 대만은 예. 장비사가 하나도 없어요 국내에. 예. 근데 이렇게 잘 되지? 그러면은 제값으로 장비를 잘 사서 걔네 기술력을 잘 검토해서 한 건데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서로 소송 전쟁도 벌어지고 있었고 이런 생태계 문제가 분명히 있었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게 복합적으로 돼서 같은 장비도 쓰고 이런 데도 불구하고 현재 이 파운드리 업계에서 점유율 차이가 많이 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삼성의 위기, 그것은 달리 말하면 우리 한국 반도체 산업의 위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점으로 크게 세 가지를 정리해 주셨단 말이에요. 리더십, 그리고 기술 자체에 대한 문제, 그리고 산업 생태계에 대한 문제 세 가지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뭔가 뭐 조직 생활 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문제를 풀 때 이 킹핀이라고 하는 제일 앞에 있는 볼링핀을 쓰러뜨려야 그래도 다음 것들이 좀 수월하게 넘어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박사님께서 보시기에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가장 먼저 이거부터 선결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뭘까요? 결론적으로 리더십입니다. 리더십. 네. 왜 같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네. 뭐 예를 들면 똑똑같은 사람이 다 그대로 있고요. 네. 삼성전자도 2020년 전후부터 위기 바람이 물러일으켰지 2008년부터 약 10년, 20년 가까이는 글로벌 반도체 전자업계 1등을 해가지고 예. 시가총액이 탑 5 안에 들었었어요. 글로벌 그 브랜드 네임이. 네, 네. 그 정도까지 됐던 게 같은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몇 년 만에 이렇게 쓰러졌거든요. 네. 그러면 뭔가 여기에 리더십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 그 리더십이 기술 개발에 대해서 힘을 불어주냐 불어주지 않느냐 같은 회사들과 협력하냐 마냐로 연결되기 때문에 결국엔 한마디로 봤을 때는 세 가지 중에서 리더십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리더십이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이기도 하기 때문에 뭔가 선뜻 잡히지도 않고 그래서 야, 이 리더십을 뭔가 개선한다, 바꾼다 이걸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도 참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가장 높은 선에서의 리더십이 물론 제일 중요하고 또 기술 현장에 계신 분들의 리더십도 예전과 분명 달라져야 될 텐데 뭐 가장 높으신 분들의 리더십이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네, 맞습니다. 저도 생각하는 게 막 뭐 이렇게 댓글 달리면 막 회장을 갈아쳐야 된다는데 맞아요. 현실적이지 않아요. 그럼요. 저는 그리고 마찬가지로 삼성이 얘기하신 대로 그런 기존의 전략들이
2010년 전으로 아니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네. 탑 리더십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네. 결국에는 뭐냐면 이 조직을 사업부 레벨의 기술 개발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레벨의 문제인 거지. 네. 여기 달라져야 돼. 그거는 답이 안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 내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 요즘도 되게 굉장히 시간 빠듯하게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은데 가끔 보도 나오면 TSMC는 잠도 안 자고 뭐 일하는 것처럼 얘기 나오고 그리고 TSMC는 한 달에 뭐 2번 쉰대더라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진짜 뭔가 우리가 근무 행태라고 해야 될까요? 뭐 직업윤리 이런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단 뭐 리더십에서 이제 소위 조직 관리에서 그 소위 업무 성과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거기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 TSMC는 그 불법으로 많이 걸렸습니다. 이미. 그랬군요. 네, 이미 많이 걸렸고 소위 네. 이제 30대 이하 분들 얘기할 때 부르는 단어. 그랬어요. 뭐 워크앤라이프 밸런스를 챙긴다.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근무 강도가 달라졌어요, 많이. 예. 근데 그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게 많이 뭐 기존의 방식이 고수돼야 되는 거냐? 얘기 네. 드린 대로 크게 보자면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근무 관리할 거냐, 성과 관리할 거냐, 근무 시간 관리할 거냐 예. 이 두 가지가 이제 한마디로 나눠질 텐데 예. 이 시간 관리를 실패했던 건 삼성의 아주 오래된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관리를 실패했다기보다는 근무 성과 관리만 했었던 기억이 예. 아주 강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이 글로벌 1등을 하고 탑5가 됐던 시기가 바로 워크 스마트라고 하는 큰 키워드. 예. 그때 저도 이제 인사담당자로 일했었는데 네. 우리 대표이사가 임원 퇴근 시간을 관리했습니다. 6시 전에 안 가면 바로 경고입니다. 진짜로 경고 메일 내렸어요. 그러면 6시에 퇴근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 빨리 가죠. 그럼 야 빨리 일해야지. 그래서 삼성에서 뭐까지 했냐면 지금도 있는데 자율 출퇴근제도 지금 있어요. 네. 그러니까 주 5일이 40시간만 채우면 돼요. 네. 그러면 금요일 날 오후 되면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때 1등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다음에 뭐 비교 되게 이제 현재 아시겠지만은 현재 뭐 그런 근로 시간 가지고 문제가 나왔을 때 하이닉스 HBM 성공했는데 거기 평균 근로 시간 44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현재 성과 관리 문제는 이미 예. 이거를 이제 예전처럼 맨 땅에서 헤딩해서 우리 아무것도 몰라요. 계속 시간을 그려야 됩니다. 시간을 들이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길이 있으니까 빨리 따라가려면 시간을 압축적으로 써야 돼. 그러니까 오래 일해야 되는데 지금 길이 없는데 길을 찾으려고 하면 생각도 해야 되고 네. 사람들이 얘기도 좀 해야 되고 그렇죠. 뭐 좀 찾아봐야 되고 네. 그러면 이거는 시간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네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이 책 중반 정도를 보면 굉장히 기술적인 생산 라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설명도 되게 많이 넣어주셨어요. 근데 거길 봤더니 제가 느낌이 이 반도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IT 이렇게만 분류했지만 화공부터 해서 소재, 기계장치 등등 엄청난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들의 뭐 협업이 필요하고 그리고 삼성 내부뿐만 아니라 바깥에 있는 회사들하고도 같이 코업을 하면서 머리를 뭐 쥐어짜매는 이런 게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TSMC는 그걸 잘하고 삼성을 못하는 게 내부의 어떤 구성원들의 뭐 아집이라고 해야 될지 리더십의 부재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같은 장비를 쓰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안 나냐. 같은 장비라고 하는 게 있을 때 그럼 그걸 같이 쓰고 있는 구성원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럼 결국에 그 구성원들이 어떻게 일을 하느냐. 예. 첫 번째 말씀하셨다시피 이 장비 회사랑 협력이 되느냐 마느냐 문제일 것 같아요. 예.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여러분 많이 아시는 반도체를 많이 아시는 분들은 반도체 네덜란드 장비 회사 있습니다. 한 대에 2천억 원. 아 알죠. 혹은 5천억 원까지 하는. 근데 내 월급이 얼마인데 5천억 원 하고 있는데 그 회사하고 일을 할 때 특히 이제 TSMC는 이 회사가 힘들 때, 그러니까 2천억 원 장비가 실제 양산화가 되기 전에 아주 10년간 이 회사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때 어려웠을 때 기존의 장비를 돌파할 수 있는 기술을 같이 개발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ASML은 TSMC랑 너무 잘 맞아요. 근데 삼성은 이 회사는 아닌데 제가 뭐 어떤 회사라고 얘기하기 그런데 아주 유명한 장비 회사인데 거기랑 기술 유출 사고가 났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해결됐냐? 우리 협력하자가 아니라 우리 이제 안 할게 이렇게 돼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같은 장비를 사더라도 이거를 살 때 여기는 믿을만 하니까 우리는 기술력 다 주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회사는 이제 이거 장비 사더라도 여러분 그 장비 한 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계 장치인데 예를 들면 ASML 부품 장비의 한 대의 부품 개수가 얼마가 될 것 같으세요? 부품 개수. 부품 개수가요? 책에 나오긴 했습니다. 몇 개죠? 네, 감도 없습니다. 정확히 56,468개예요. 그러면은 56,468개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장비에서 한 약 100개 정도 뺐어요. 왜냐면 이제 가격을 싸게 해달라고 그래서 되게 주요한 기술력을 뺐어요. 근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그거는 산 사람 잘못이지 판 사람 잘못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여기서는 우리 100억짜리 장비인데 10% 깎아주세요. 그러면 깎아주면 줘요. 근데 중요한
기획 같은 거는 사양을 빼버려요. 그럼 나중에 사고가 나요. 네. 그럼 그걸 25개 팔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믿음이 있게 정리가 되고 협력이 되어 있어야 예. 같은 장비를 사도 일단 기술력이 좋아지는 거죠. 네, 그게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이 장비를 사다 쓰는 전체 환경 같은 게 막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요새 걸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에 이제 미국의 TSMC가 공장을 지었어요. 네. 아리조나 팹이라고 지었는데 예. 다들 걱정했습니다. 미국 애들 엔지니어 일 안 하는데, 예. 뭐 이렇게 야간 근무 안 하는데 수율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예. 근데 졌는데 바로 3나노라고 하는 최신 반도체 수율이 75% 넘었어요. 와. 삼성은 지금 계속 3년 동안 해도 50%가 안 되는데. 예.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얘네가 장비뿐만 아니라 장비를 같이 떠받치는 건물. 예. 여러분이 반도체를 보면 팹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예. 그 건물을 짓는데 아주 정확한 여기를 매니지먼트 할 수 있게. TSMC는 이 건물이란 장비가 장비 팹이 200m로 딱 한정을 짓고 예. 이걸 계속 복사 붙여넣기 합니다. 200m, 200m. 근데 삼성은 150m, 500m, 700m 팹이 막 건설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바닥을 지려고 하는 소위 인프라나 건설 같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안 돼 있으니까 네. 이게 장비를 다룰 때 사상무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것이 지금 이 TSMC처럼 같은 장비를 쓰더라도 수율이 안 나오는 문제. 예. 교수님 얘기하셨다시피 그러면 얘가 장비는 누가 만드냐? 기계과 애들이 만들어요. 팹은 누가 만드냐? 예. 이거는 건설을 가는 애들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자과 사람들이 성능을 알 수 없는 걸로 지금은 결판이 져졌어요. 예, 이게 이제 모든 전공자가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기술력들을 따박따박 정리가 다 돼 있어야 되는데 네. 예전 분들, 예를 들면 전적가 CEO예요. 뭐 옛날에는 이게 별로 안 중요했거든요. 예. 아 되겠지 뭐, 야 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예.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이 기술력 자체의 변화가 됐고 계속 미세해질수록 새로운 것들이 튀어져 나오는데 그것에 대한 매니지먼트, 네. 뭐 인정, 뭐 이런 것들이 안 돼서 제대로 된 투자도 못 하게 됐고 네. 투자의 방향성이 잘못되게 되면은 같은 걸 쓰더라도 어렵게 되는 게 이제 나오게 되겠죠. 네. 참 놀랍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야 기술을 모르는 사람이니까요. 사실 비즈니스 차원에서는 중국의 한때는요. 중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우리 삼성을 못 따라잡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 주셨던 삼성의 반도체 기술의 역량들 중에 하나는 삼성전자가 아닌 전후방적인 다른 계열사에서 나온다는 소리도 있었거든요. 아 그렇죠. 요즘 반도체 물 들어온다며 공장 더 지어진다며 야 건설 와서 공장 지어 해서 확 덤비고 그리고 다 짓고 나면 또 우리가 이게 엄청난 기술들이 다 있기 때문에 보안도 중요한데 그럼 삼성에 또 보안업체도 있잖아요. S1 들어가서. 맞아요. 그럼 S1이 들어와서 하고 지금 사실 미국도 S1이 같이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이게 내부에 다 있다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일괄로 또는 직접적인 지시로 바로바로 할 수 있다. 이게 그래서 TSMC도 결국 삼성처럼 되던가 아니면 삼성하고 격차가 벌어지겠네 생각했는데 TSMC는 반도체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외부의 회사들과 이걸 공존하는 방식을 잘 구축해서 그걸 뛰어넘은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네, 정확히 말씀하신 대로 그 다 같이 만드는 거 되게 좋아요. 네. 근데 다 같이 만든 게 국내 1등이면 그 정도 수준인 건데 지금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 모여서 네. 다 모세요. 그랬더니 이게 수준이 이렇게 올라가서 만들어 버리는 그 차이가 지금은 나버린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삼성전자 그렇죠. 조금 기분 좋은 소식들이 막 들려요. 삼성이 그동안 단일 계약으로 체결했던 것들 중에선 최대 계약에 해당되는 테슬라하고 원래 테슬라하고 삼성이 계약할 때는 이게 어디랑 계약한지 말하지 않기로 해놓고서 일론 머스크가 나야 해가지고 이제 알게 됐는데 그래서 이거 뭐 다시 삼성 뭐 살아나는 거 아니야? 야 삼성 이거 뭐 다시 기대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도 있는데 정작 내부에서도 일해보셨고 어떻게 보면 후배님들이나 선배님들 중에서는 아직 계신 분들 계실 텐데 전반적인 분위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까요? 특이한 게 중국 나가면은 기술 유출이고 미국 가면 글로벌 진출이에요. 이거 웃기잖아요. 그렇네요. 네, 기회인 건 뭐냐면 이 팹의 건설부터 해서 장비의 어떤 이런 것부터 정말 면밀하게 차곡차곡 잘 해서 네. 건설부터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TSMC만큼 정도의 수율이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시스템을 갖출 수 있게 된다면 예. 여기서 실패하게 되면 정말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제조를 낱낱이 쳐다볼 거예요 라고 했어요. 계속 관리할 거예요. 한국 반도체 미래 3년 자칫 잘못하면 3년 안에 이거 큰일 날 수 있다. 2027년을 반도체 골든 타임으로 보신 의미 뭘까요? 첫 번째로는